여러 군데 있어요, 소도시들. 그런 데는 뭐 앞으로 하락장이 뭐 6년, 7년 와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릅니다. 아, 하락에도 오르는 데가 있어요? 그럼요. 예. 자, 그럼 올해 이제 5대 강력시 정도는 또 점검은 해야죠. 네. 부산, 대구, 강주, 울산, 대전. 네. 뭐 큰 도시들이니까요. 네네. 시간차가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도시별로. 네네. 시간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광역시들도 역시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데는 어딘가요, 지금? 지금 대구죠. 아, 제 고향 대구. 대구는 이미 미분양이 생겨서 네. 이제 일반 시장이 침체되고 미분양 생기고 네. 그럼 이게 이제 같이 에너지를 하락 쪽으로 에너지를 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외지인들이 와서 줍줍도 하거든요. 네. 막 줍줍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먼저 미분양이 났던 걸 줍줍으로 사죠.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외지인들이 막 사니까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미분양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메커니즘이 참 신기한 게 일반 시장 이 1순위의 그 분양의 청약의 1순위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지역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시장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미분양이 생겨요. 왜? 일반 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자는 분양 시장과 일반 시장 동일하잖아요. 매수자는. 그럼 일반 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 매수자들이 분양 시장도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안 사니까 미분양이 생겨요. 네. 그래서 외지인들이 와서 이걸 사요. 사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현장들이 이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 현장들이 계속 이어서 분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그 지역 주민들은 안 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누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외지인들도 포기해요. 내가 사봤자 올라갈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이제 처음에는 상승장이 이어졌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조정장이라고 생각해서 기회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투자자들이 와서 막 사는 거죠. 네네. 사는데 그 흐름을 이 투자자들이 바꿔버리면 좋은데 이 부동산 시장이 전체가 하락이 되면 외지인들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중간에 들어왔던 외지인들이 다시 던져요. 다시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대구가 하락은 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큰 폭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네. 자, 여기에서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생기는 게 이제 입주 물량이 이때부터는 중요한 공급 역할을 하게 돼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 하락장에서 입주 물량. 예, 이때 이제 프리미엄이 특히 안 붙어 있거나 마이너스인 이런 입주 물량이 생기면 이때의 분양권자들은 공포가 생깁니다. 공포가 생겨야 이제 막 던지는 거예요. 공포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판단할 때 뭐냐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공포스럽냐 아니냐. 이것만 잘 판단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집 가진 사람은 전혀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이 되고 이제 입주 물량들이 마이너스 P가 붙어 있는 입주 물량이 이제 그때부터 들어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포가 찾아오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막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가파른 하락이 시작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옛날 사이클 때 2008년도부터 하락할 때 2008년, 9년, 10년 하락하다가 10년, 11년 때 급락을 해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입주 물량이 이때 그 2007년, 8년 이때 분양한 것들이 이제 꼭대기죠. 그러면서 프리미엄이 전혀 안 붙고 이제 하락을 맞는 거죠. 그럼 입주할 때 얘네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되거나 심지어는 이제 입주 미분양 상태, 준공후 미분양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분양권자들이 공포가 되는 거예요. 공포가 되니까 분양권을 던지기도 하고 잔금 치르기 위해서 지금 가진 집들을 던지는 거죠. 빨리 이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막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대구는 이미 이제 그런 하락장이 시작이 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수도권도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뭐 부산, 대전, 예, 얘네들도 다 거의 다 이제 지금 분양 대기 물량들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매수자들이 그 지역에서 매수를 안 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이 날 확률이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데들은 다 하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강주, 울산, 대전 다 네. 떨어질 거니까 지금은 사면 안 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부동산 이제 사는 분들이나 뭐 투자하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수치가 아까 뭐 청약 경쟁률, 네. 그다음 뭐 미분양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이런 시그널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떨어지는 거는 그런 시그널들이 있고요. 네. 올라갈 때는 제일 눈여겨보는 게 전세가와 전세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면 전세가율이 높은 거는 정말 좋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기준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데 전세가가 안 오르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안 올라요. 안 오르고 그냥 묶이는 거죠. 둘 다 올라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은데 네. 전세가율이 높은 상태에서 전세가가 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이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 시기에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도시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힌트, 뭐 20곡까지 안 가서 한 2곡 정도 얘기해 주시면. 경북 지역이나 경남 지역, 충남 지역 여러 군데 있어요. 소도시들이. 그런 데는 뭐 앞으로 하락장이 뭐 6년, 7년 와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릅니다. 하락에도 오르는 데가 있어요? 그럼요. 예. 전국이 이렇게 5대 도시와 서울, 경기가 떨어지는데. 네네. 어떻게요? 그러니까 전세가와 매매가의 메커니즘, 우리나라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면 네네. 되는데, 전세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지역은 매매 시장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여기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매매로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은 침체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집을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만기가 됐어요. 그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매매를 할 거냐, 전세를 갈 거냐. 그런데 매매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매는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로 수요자들이 몰리니까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전세가는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하는데 매매가는 침체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매매가가 안 올라야 돼요. 안 올라야 되는데 매매가가 올라갑니다. 전세가가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네. 이게 뭐 역전할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요것보다 좀 높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이게 수 없이. 이렇게 전세가율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를 밀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사도 올라가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말아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침체기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 책, 첫 번째 책이 바로 그걸 증명하는 책이었어요.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에서는 2015년, 16년, 17년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 시장은 굉장히 침체기였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뭐라고 했냐. 빚내서 제발 집 사세요. 전세 살지 말고 전세 난이니까. 전세를 지금 수요자를 없애야 되잖아. 임차 수요자를. 그러면 매매 수요자로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공급으로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시간차가 너무 생기니까. 그래서 수요자를 매매 수요로 돌리고자 그냥 어마어마하게 노력한 거죠. 그래서 사라 하는데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근데 신기하게 안 사는데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떤 현상이냐. 이 당시에 전문가들도 이걸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었고, 그거를 계속 이제 현장을 분석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들이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시켜보니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동네가 경북이랑 또 어디라고요? 경북이랑? 경남, 충남 뭐 이런 지역. 경북. 많아요. 경남, 사실 충남. 생각보다. 그 안에서 조금 더 한 번만 보게. 네. 사실 경북이라 하면 뭐 너무 큰 면적이니까. 경북 안에 소도시 인구가 가장 이제 많은 도시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인구 많은 도시? 가능하면 에너지가 많은 게 좋잖아요. 네네. 인구는 에너지예요. 인구는 에너지. 사람 심리가 모여서 한 방향으로 이루게 되면 굉장히 큰 힘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내는 거고, 사실은 이제 작은 도시로 가면 인구수가 늘어나냐 줄어드느냐는 사실 그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 인구수,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때 뭐 많은 도시에 인구수가 좀 많은 도시에 전세가율이 높고 전세가가 올라간다. 그럼 그런 데들은 사셔도 됩니다. 근데 그럼 경북이라고 하면 네. 사실 바로 대구 옆이잖아요. 네. 왜 두 개는 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각 나눠져서 사이클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도시별로. 자, 올해 어쨌든 금리 인상은 이제 계속해서 할 텐데 네. 이 여파는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리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네. 금리 인상 이꼬르 집값 하락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왜? 지금까지 또 하락 얘기하시다가 아, 예. 그게 뭐냐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금리 인상인데 만약에 상승장이다. 지금 그 주택 시장이 상승장이다. 크게 효과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금리 인상이라는 게 뭐냐면 금리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내가 나가야 될 이자가 많은 거잖아요. 부담이 커지는 거죠.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자 상승장이라면 집값이 막 1억, 2억 뛰어요. 감당하겠죠, 내가. 네. 그러면은 내가 금리 인상으로 실질적으로 만약에 손해보는 금액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많아야 몇 천만 원입니다. 1년 동안에. 근데 1년 동안에 올라가는 게 억, 2억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많아요? 2억, 예, 집값 올라갈 때의 이 시세 차익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감내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감내하고, 뭐라든 뭐 가치가 있죠. 그렇죠. 이 금리 인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금리 인상으로 그 시장이 위축될 거다라고 보는 거는 일종의 월세 시장 얘기죠. 월세 시장. 예. 뭐 상가라든지 수익형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예,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입을 기대하는 건데 이 월세 수입이 이자보다 이제 많을 때 좀 더 이제 유망한 투자 상품이 되는 거고, 근데 이자가 높아지면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로 나가는 비용과 월세로 받는 비용이 비슷하다. 그럼 굳이 투자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보통 월세라고 하면 네. 우리가 흔히 듣기로는 뭐 오피스텔도 월세로 많이 하니까 네. 그다음에 상가도 있고 할 텐데 네. 그럼 금리 인상 시기에는 요 두 가지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투자를 좀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시세 차익형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걸 투자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장 얘기를 했는데 하락장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내요.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돼서 금리 부담이 생겨요. 그러면 이 시장,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담이 훨씬 크겠죠. 근데 여기에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실소유자예요. 실거주자. 그래서 실거주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금리 인상에 굉장히 좀 더 초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주택자들은 전세 세팅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전세 세팅이 되어 있으면 사실 금리 인상이라고 해봤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하고 있더라도 이중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다주택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락하는 거를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실거주자가 못 버텨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우리가 무주택자, 1주택자는 얘기했었는데 다주택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다주택자도 파는 게 좋죠. 아, 파는 네, 게 파는 게 좋은데 문제는 팔 수가 없죠. 네, 팔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도세 중과를 뭐 일시적으로 풀어준다든지 이럴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파는 전략은 항상 여러분들도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양도세가 적은 거부터 적은 거부터 이제 빨리 정리를 해서 양도 차익이 가장 큰 거를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남겨놓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과세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적게 내거나 뭐 이제 조금 좋으면 상황이 좋으면 안 낼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현금 보유를 좀 하셨다가 하락하고 나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락하면 정책이 바뀝니다. 네네네, 그렇죠. 정책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보면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락하면. 집 사라고. 네. 양도세 면제도 있고요. 지금 양도세 중과잖아요. 그때 되면 양도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 취득세도 일반 취득세로 돌아가거나 네. 심한 데는 취득세 면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도금 무이자, 확장비 무료, 예, 그다음에 뭐 집 사면 냉장고 줍니다. 뭐 이런 혜택들이 막 넘쳐나요. 그러면은 지금 집 가지고 있는 것과 예, 현금 보유했다가 그때 집 사는 막 여러 개 사는 것과 어떤 게 낫겠어요? 당연히 기다렸다 이제 현금 보유했다가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자, 그럼 서울 경기에서 네. 그리고 서울 경기 외에서도 네. 좀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될까요? 투자의 목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다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는 다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투자할 때. 예. 그래서 그냥 얼마나 이제 떨어지는 게 어느 시점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약간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고 투자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아마 시청자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네. 떨어지는 다 떨어진다고 하셨고 네. 이전에는 전세가와 전세가 위로 오르는 곳은 하락기라도 좀 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 서울 경기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 경기 네, 서울 경기는 다 떨어지고 지방의 이제 중소도시 중에 네. 이제 전세가율 높은 지역들은 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서 전세가율이 높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지역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만약 서울에도 그게 있다면 있다면 예, 사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큰 지역이에요. 서울이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강남구가 만약에 전세가가 막 올라가요. 근데 다른 데들은 다 떨어져요. 그럼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강남구만?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시장으로 묶여 있으면 그렇죠.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 그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부동산은 투기 시장이다라는 멘트를 하시던데 이게 좀 어떤 의미고 만약에 실제로 투기 시장이라면 네. 투기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좀 뭘 알아야 될까? 네네. 사실 이게 가장 민감하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투기라는 보면은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블로그에서 뭐 이렇게 투기와 투자 구분하는 이런 걸 찾아보면 정말 많은 게 나와 있어요. 근데 기준을 나누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걸 찾는 목적을 제가 보잖아요. 네. 구분을 왜 할까? 구분을 왜 할까? 이렇게 찾아보면 대부분은 다 욕하기 위해서입니다. 투기하니까 너 때문에 올라가 이런 거죠. 예, 투기하니까 너 때문에 올라가. 네가 투기 안 하면 안 올라갈 건데 투기하니까 올라가는 거야. 대부분은 지금 투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그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기라고 하면은 딱 움찔합니다. 그리고 나는 투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 그 투기란 얘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게 정말 사실은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냉정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객관적으로 물어봐요. 강의하면서 수강생들이 이제 100명 정도 있잖아요. 그럼 자, 우리나라 시장이 투기 시장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손 들어요. 나는 투기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한 40% 이상만 손 들어요. 나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투기는 안 하고 있는데 남들은 투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꾸 방어적인, 제가 볼 때는 이제 방어적인 측면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이제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게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저는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욕하려고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정말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투기인지 정말 사람들이 실거주를 위해서 사는 건지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시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주 시장이냐 투기 시장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거를 구분을 하려고 노력했고 결론적으로는 투기 시장에 가깝다.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 제가 이제 이걸 연구를 하면서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정상적인 시장이냐, 투기 시장이냐 볼 때 어떤 혹시 생각을? 저는 뭐 네. 과거에 예.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쪽에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뭐 이게 튤립이랑 비슷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여론도 굉장히 많았고 네네네. 그때는 투기 쪽에 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네네네. 요즘에는 이제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거 조금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네. 지금의 제 판단은 잘 모르겠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투기 시장 같은 상황이 있었죠.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거의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2017년 말과 한 2020년과 21년 그 사이쯤에 이제 또 한 8천만 원대까지 올랐었잖아요. 예, 그때 또 투기 시장의 이제 느낌이 예, 이제 생겼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시장 하나를 또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이제 한정판 운동화 시장 혹시 아세요? 알죠. 네. 그런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조금 묘하잖아요. 예, 옛날에 한정판 운동화를 좋아하는 그런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바뀌었네. 제가 알기로 샤넬은 사가지고 이제 팔면 그 샤테크가 되고 예. 뭐 보관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좀 빨리 사가지고 파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중고 시장에서 너무 많이 풀리면서 오늘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샤넬도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고 운동화도 지금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투기 시장화 되는 거죠. 원래는 리셀러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투기 시장화 되면서 이제 리셀러들이 생기는 거죠. 원래는 소모품인데, 예.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 시장 얘기들을 뭘 하냐면, 자, 지금의 모든 상품들은 다 원래 수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거주죠. 그렇죠. 거주고, 비트코인은 뭐죠? 화폐 기능이죠. 그렇죠. 예, 화폐 기능입니다. 예, 화폐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샤넬은 백이죠, 백. 예. 백이고. 백 이상이죠. 일단은 백이죠, 백. 그 다음에 운동화는 그냥 우리가 신는 운동화예요. 근데 자,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금 원래 수요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좀 좋은 비교입니다. 네. 지금 거의, 거의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오로지 시세 차익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세 차익 용도로 사서 이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집은 어쩔 수 없이 거주를 하거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투기 시장을 연구하면서 공통점을 찾은 건 뭐냐면 원래 있었던 목적이 있는데 이게 오로지 거의 지금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이 시세 차익용으로 변했다. 그럼 이건 거의 투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나느냐? 약간 이제 이게 그냥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시장이 좀 과열됐을 때, 과열될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시세 차익용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샤넬 같은 경우도 이제 리셀러가 생기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주 뭐 명쾌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투기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뭘 좀 알아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 자, 투기 시장이 되면요. 뭐가 생기냐면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자, 우리가 강남 아파트 정말 좋아하잖아요. 다 좋아하죠. 좋아하죠. 근데 강남 아파트 한번 실거래가를 유심히 한번 살펴본 적 있으세요? 살펴본 적 있죠. 네, 살펴보면 혹시 이런 의문은 안 들었어요? 이 거래가 이제 실거래가 보면 이거 네이버 이제 실거래가 보면 점으로 막 표시가 되잖아요. 이렇게 쫙 이 우상향 하면서 막 점이 찍힌단 말이죠. 그럼 이걸 잘 보면서 분명히 이게 거래잖아요. 거래.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 그럼 왜 팔았을까? 파는 사람도 이렇게 많네? 그러면, 자, 여기서 참 의문이 드는 게, 아니, 우리는 강남 아파트 그렇게 사려고 노력하는데,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훨씬 좋은 조건이잖아요. 우리는 못 들어가서 지금 난리인데, 그 사람은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왜 팔았을까? 상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남에서 더 좋은 평수 아니면 강남에서 더 좋은 아파트 브랜드 강남에서 아니면 더 좋은 아파트 강남에서 뭐 건물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그 더 좋은 아파트는 그 매매가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팔았을까? 왜 팔까요? 그죠? 그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잘 모르는데 모를 수 있는데 추측은 가는 게 뭐냐면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비싸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자,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일정의 기대 수익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생각보다 낮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얘기를 하냐면 20, 30%밖에 얘기를 안 해요.
10억이면 12억, 13억 되면 네, 네. 만족한다. 네. 그게 사람들이 일반 시장을 바라보는 네. 거고, 투기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정도가 투기 시장화 되면 거의 끝이 없어요. 비트코인이 300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됐잖아요. 25배가 올라간 거죠. 25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이 투기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저점에서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이상 올라가요. 네, 3배 이상. 예를 들면 2억짜리 아파트가 네. 4억 되고 6억 되고 네. 심지어는 이제 7억, 8억까지 올라가는 거죠. 2억짜리 아파트가 그 한 사이클에서. 근데 자, 냉정하게 투기 시장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중간에 팔고,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보면 많이 올랐어요. 야,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빨리 팔아야지. 손님 있을 때 팔아야지. 이거예요, 대부분이. 투기 시장을 알려면 좀 늦게 팔아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투기 시장이다라면은 최대한 버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투기 시장에서 자, 그러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문제죠. 야, 대부분 다 거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꺼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언제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장님 찝었나요 이번에? 네. 그건 아닌 거 같고. 정확하게 찝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이제 투기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럼 세계적인 석학들은 투기 시장을 연구한 사람이 없냐?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쓴 논문이나 책들을 제가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투기 시장이 됐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거품은 정말 많이 생겨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이 거품이 생겨서 바보 이론이 있죠. 네네. 나보다 더 바보가 사주고 하지만 언젠가는 꺼진다. 네. 라지만 이 언젠가를 알 수 있느냐 모른다. 모르죠. 다 이 논리로 끝났어요. 네네네. 그러면 왜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 논리를 증명을 하지 못하고 이거에서 끝날까요? 그 병격수 맞추기 힘드니까. 힘든 것보다는 이게 사례들이 많고 데이터가 많으면 이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투기 시장이 반복된 역사가 없습니다. 튤립 한 번으로 끝났죠. 네. 뭐 옛날에 제가 책에도 썼는데 남의 이제 주식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의 한 번으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반복되어야 그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때 적용도 해보고 하면서 원인을 찾고 하는데 반복된 게 없어요. 유일하게 반복된 게 지금 주택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 생긴 게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주식 시장은 너무 많은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한 그리고 이제 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어떤 생각이나 뭐 틀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주택 시장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투기 시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장의 원인들이나 요인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클 이론을 이제 낸 거고. 그래서 소장님이 책에 이제 부동산 사이클 얘기 나오는 건데, 네. 그럼 부동산 사이클을 결정짓는 힘은 뭐예요? 가장 큰 힘은 이 투기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중심리죠. 대중심리. 네. 그리고 이제 자, 바닥에서 자, 이게 투기 시장이 왜 형성이 될까? 기존에 투기 시장이 됐던 게 많아요. 근데 왜 형성이 될까를 보면 이걸 밝혀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우연적인 현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뭐냐면 정확한 거는 뭐냐면 일단 먼저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대중심리가 투기화 되기 전에 이 시장이 먼저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르고 이제 어느 정도 과열이 되니까 그때부터 일반 사람들이 이 시장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막 달라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투기 시장화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다른 상품들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어려웠죠.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왜 그런지를 전혀 몰랐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쉬워졌다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전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은 안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아도 전세가 밀어 올리죠. 그러니까 올라가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지 않아서 그러니까 투기 시장화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데
전세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를 생각해 보면 한 2014년, 13년, 14년 이 정도쯤에는 아예 사람들이 집 살 생각을 거의 안 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전세난이 서서히 시작되죠. 네. 그래서 전세난이 생기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조금씩. 왜 올라가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15년, 16년이 되니까 이제 둘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갭 투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이거 이제 전세 지쳐가지고 내가 이제 그냥 집값 안 올라가도 좋으니까 그냥 사겠다. 이래서 이제 임차 살던 사람들이 매매 수요로 돌아서고.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벌었어요. 네. 중간에 들어간 사람들 돈을 다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막 자랑을 하죠. 네. 자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들은 사람들이 이제 솔깃해가지고 같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사람, 들어온 사람들이 또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투기 시장은 뭐냐면 오르는 현상이 계속 될 때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제 관심 없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또 돈을 벌고 네. 또 그 사람들이 팔고 나와서 또 다른 걸 사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투기 시장화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전세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남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은 왜 투기 현상이 벌어지는지 몰랐지만 우리나라는 전세에 의해서 올라가는 현상을 알았기 때문에 투기 현상이 왜 시작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 전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나중에 하락을 하잖아요. 네. 하락하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대중심리인데 정체기가 먼저 생겨야 돼요. 그 정체기의 원인은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집을 가진 사람은 극도로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을 안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매수 여력이 떨어져서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매수 여력이 떨어지는 거에 어떤 역할이 있냐면 정책이 들어가 있어요. 정책이. 만약에 여기 정책이 없잖아요. 네. 정책이 안 들어가서 매수 여력을 충분하게 갖추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나라 집값 상승이 3배에서 4배에서 멈추는 현상이 없어지고 더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장론자들 있잖아요. 시장론자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놔두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투기 시장화 되면서 집값 상승이 10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막는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책이 들어가서 이 매수 여력을 점점 누적시켜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 구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반복되는 현상이 보통 한 3배 정도, 저점에서 3배 정도 올라가면 사람들의 상승, 이제 이 매수 심리가 거의 뚝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제 그 시각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게 정체기예요. 그리고 이 정체기가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분양시장에서 이 미분양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미분양이 생기면 그걸로 이제 하락으로 팍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아마 이 질문 꼭 하길 바라실 텐데, 네.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오른 거는 네. 정책의 실패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요건 좀 다른 얘기인 건가요? 아니요, 같은 얘기예요. 네.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뭐냐면,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쓴 책이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부동산이 상승하면 정부는 이게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어떤 정부든 상관없이 집값 상승하는 걸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죠. 노력은 하지만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폭등은 하게 된다. 네. 폭등은 하게 되는데, 네. 폭등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누적된 것들 있죠. 정책들이.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양질 전환의 법칙하고 똑같은 겁니다. 운동 법칙에서 양질 전환의 법칙이, 이 양이 누적될 때는 이 운동 방향성을 바꾸지를 못해요. 누적되는 동안에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누적돼서 일정 정도의 양이 갖춰지면 이때부터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기에 정책을 냈어요. 정책을 냈는데 시장이 자꾸 이기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반응이 생기냐? 정책 너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이제 여기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일종의 그냥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착각인 거죠. 착각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정책 실패처럼 보인 것들이 있지만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집값 상승을 이제 좀 효과를 이제 비로소 효과를 내는 거죠. 예. 마지막에 어느 정도 상승 구간에 이르게 되면 그 정책이 효과 없던 정책들이 이제 비로소 효과를 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여력을 심하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갭이 벌어진 거를 여기서 트리거 이제 여기서 폭탄이 터질 만큼 이제 분위기가 갖춰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도화선이 붙여지지 않으면 터지지 않습니다. 도화선이 붙여져야죠. 그게 바로 뭐냐? 미분양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트리거 역할을 미분양이 하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부동산 하락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어쨌든 하락이 이제 뭐 6년, 7년도 온다 하더라도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우상향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잠깐의 하락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건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장기적 우상향은 맞습니다. 아, 맞다. 그러니까 7년 정도 하락하고 다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전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하는 걸 전세가 막아주거든. 그래서 전세하고 이게 그 부딪히면 예를 들어서 전세와 매매 시장은 서로 대체 시장이에요. 필수품이잖아요. 주택은. 그렇죠. 주택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은 사실 비싸거나 이렇게 되면 피하면 그만이에요. 피하면 그만인데 주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매매 쪽으로 가서 집중이 돼서 사람들이 막 수요가 부풀어 올라서 상승하는 거고 하락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매매 시장에서 임대 시장으로 막 옮겨오게 돼요. 옮겨오니까 뭐냐면 매매가는 하락을 하는데 나중에 전세가 올라가게 돼요. 근데 또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원칙적인 법칙이 매매가를 전세가가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인데 전세가가 5억 5천이 되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5억인데 5억 5천, 5억 한 4억 9천까지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보고 매도자들이 호가를 그냥 올려버립니다. 호가를 올리면 돼요. 호가를 올리면 이 갭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갈 공간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매매가를 사겠죠. 그럼 그게 이제 절대적 기준이 돼서 전세가가 또 올라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작용을 하는 거예요.